대조영? 중국 변방의 반란군 아닌가요? 미국 예일대 역사학자 에밀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순간 그녀의 상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주 전역을 지배한 제국, 당나라와 맞서 싸운 강국, 그리고 해동성국이라는 이름. 왜 우리는 이 역사를 전혀 배우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그녀는 전 세계를 뒤흔들 논문을 발표합니다. 지금부터 잊혀진 제국 발해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대조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에밀리 스콧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동아시아사를 전공하고 있는 역사학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동안 대조영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발해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학과 교수님께서 동북아시아 고대 왕국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셨는데 고구려나 백제, 신라는 이미 너무 많은 연구가 나와 있었죠. 그때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발해는 어떨까? 아직 서구학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주제야. 발해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발해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중국사 수업에서 잠깐 언급된 정도였거든요. 당나라 옆에 있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래서 별다른 기대 없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발해에 대한 영어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몇 권의 책과 논문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대부분 중국 학자들이 쓴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어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학부 때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했거든요. 한국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를 뒤지면서 발해 관련 자료들을 읽어보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자료에서는 발해를 단순히 당나라의 속국 정도로 기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부르면서 당나라와 대등한 위치에 있던 강력한 제국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같은 나라에 대한 기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밤새 자료를 읽어가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또 마시며 계속 읽었는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죠.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측 기록에서는 그저 반란을 일으킨 장수 정도로 나와 있는데 한국 자료에서는 민족의 영웅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신당서와 구당서를 비교해보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같은 중국 사서인데도 대조영과 발해에 대한 서술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며칠 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한국의 한 역사학자가 쓴 논문을 발견했어요. 김민재라는 분이 쓴 발해사 연구였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분의 연구를 보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발해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논문을 읽으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이렇게 치밀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있었다니요. 김민재 교수님은 중국과 한국의 사료를 모두 검토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논문을 제대로 쓰려면 한국에 가봐야겠다고요. 책상 앞에 앉아서 김민재 교수님께 메일을 썼어요.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죠. 손끝이 떨렸어요. 갑자기 연락드리는 게 실례가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며칠 후 답장이 왔는데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발해와 대조영에 대해 진짜 알고 싶으시다면 꼭 한국에 와보세요. 책으로만 읽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답니다. 김민재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꿈에도 몰랐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제게는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발해의 진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설렘 때문이었죠. 김민재 교수님이 직접 마중 나와주셨는데 생각보다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환영합니다. 발해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민재 교수님의 첫인사였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발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이 먼 땅까지 와서 한국의 학자를 만난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김민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먼저 질문이 있어요. 서구학계에서는 발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국사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김민재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실망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발해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애틋함이 느껴졌어요.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소중한 역사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말이죠. 다음날 김민재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진짜 발해 자료들을 만났습니다. 벽면 가득 꽂혀있는 책들, 그리고 책상 위에 정리된 수많은 논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눈을 끈 건 대조영에 관한 자료였어요. 정말 방대했습니다. 대조영은 단순한 건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죠. 김민재 교수님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조영이 어떻게 세력을 규합했는지,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서 어떤 외교 전략을 구사했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발해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의 만주 전체와 한반도 북부, 연해주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발해는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했구나. 이 나라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당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국가였던 거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 교수님은 더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내일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발해의 옛 수도였던 동모산 근처에 계신 분인데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투에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동모산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1300년 전 이곳에서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났습니다. 산과들, 강이 어우러진 이 땅에서 한때 찬란한 문명이 꽃피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했어요. 동모산 유적지에 도착하니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셨는데 첫눈에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민재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 지역에서 평생 발해를 연구해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름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발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만 하셨죠.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발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마치 보석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군요. 발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이 유적지를 안내해 주시는데 마치 1300년 전 그 시대를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 서보세요. 이곳이 바로 대조영이 처음 도읍을 정한 곳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웅장한 궁궐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대조영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소름이 돋았어요. 대조영은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그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안전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권력을 원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뜨거운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조영을 그저 역사 속 인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가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다가왔어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지도자,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으로 말이죠.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김민재 교수님과 그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본 발해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그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논문을 써야겠다고 말이죠. 뉴헤이븐에 있는 제 연구실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김민재 교수님이 주신 자료들과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논문을 쓰기 시작하니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이전에는 건조한 학술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조영이라는 인물과 발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진심이 글에 녹아들었죠. 밤을 새워가며 썼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대조영은 단순한 건국자가 아니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진정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논문을 시작했어요. 동료 교수들은 제 논문 초고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존슨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에밀리, 이 논문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져. 마치 네가 직접 대조영을 만나고 온 것 같아. 맞았어요. 저는 정말로 대조영을 만나고 온 기분이었거든요. 동모산에서 바람을 맞으며 선 그 순간 130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논문 작성에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김민재 교수님과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세부 내용들을 검토했죠. 그분은 정말 꼼꼼하게 도와주셨어요. 새벽 3시에 메일을 보내도 금세 답장이 왔거든요.
에밀리 교수님, 이 부분에서 발해의 문화적 특성을 좀 더 강조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고구려의 계승이 아니라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점을 부각시켜주세요. 김민재 교수님의 조언은 항상 적절했습니다. 덕분에 논문이 훨씬 풍성해졌어요. 특히 발해가 당나라, 신라, 일본과 맺었던 복잡한 외교 관계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논문을 완성하고 저널 오브 이스트 에이시안 스터디즈에 투고했어요. 이 학술지는 동아시아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 중 하나였거든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초조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2달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게재 승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편집위원들의 극찬과 함께 말이죠. 메일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 논문은 서구학계의 발해사를 제대로 소개하는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특히 대조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편집장의 평가였어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김민재 교수님께 즉시 연락드렸어요. 교수님, 논문이 게재됩니다. 김민재 교수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에밀리 교수님. 이제 세계가 발해를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감동이 느껴졌어요. 수십 년 동안 혼자서 발해를 연구해 오셨던 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이 출간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동아시아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제가 제시한 대조영의 통합 리더십 이론이 주목받았습니다. 학회 게시판에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어요. 하버드의 존슨 교수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에밀리, 정말 훌륭한 연구야. 발해에 대해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한 영어 논문은 처음 봐.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해주지 않을래? 스탠포드, 컬럼비아, 시카고 대학교에서도 발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저는 발해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제 논문을 소개하는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학자가 밝힌 대조영의 진짜 모습. 기사에서는 제 논문이 서구학계의 발해를 제대로 알린 첫 번째 본격적인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한국 네티즌들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외국 학자가 우리 역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니 뿌듯하다. 대조영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제가 한 일의 의미를 깊이 실감했어요. 단순히 논문 하나를 쓴 게 아니라 잊혀져 가던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한 거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발해와 대조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책임감 말이에요. 논문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큰 일을 해야 했어요. 제 마음속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4 세계로 향하는 발해. 논문 발표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동아시아사 연구자들이 발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메일함을 확인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교의 뮬러 교수님이 첫 번째로 연락해 왔어요. 에밀리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발해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였다니요. 우리 대학에서도 발해 연구를 시작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뮬러 교수님은 게르만족 대이동 연구의 권위자셨는데 제 논문을 보고 발해의 민족 이동과 국가 건설 과정에 깊은 흥미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유럽 학자가 동아시아 고대사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다니 말이죠.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의 디부아 교수님도 비슷한 연락을 해왔어요. 발해의 외교 정책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략이 중세 유럽의 외교사와 비교해 볼 만하네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발해는 단순히 동아시아의 지역사가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주제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해 가을 도쿄에서 열린 국제동아시아학회에서 처음으로 발해 세션이 마련되었습니다. 학회 조직위원회에서 저에게 세션 의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떨렸지만 영광스러웠습니다. 에밀리 교수님이 발해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으니까요. 학회 당일 발해 세션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온 연구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어요.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민재 교수님도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발표하신 발해의 문화적 정체성과 고구려 계승, 의식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연구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이징 대학교의 왕 교수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좀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김민재 교수님은 차분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갈족과 다른 민족들도 함께 참여한 다민족 국가였죠. 이런 복합적 성격이 발해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정말 인상적인 답변이었어요.
학술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시각을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러시아 연구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교의 이바노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연해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발의 유적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만 봤는데 발해만의 독자적 문화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짜릿했어요. 러시아까지 발해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학회가 끝난 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국제 발해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국의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발해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자는 거였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각국에서 학술 대회를 열면 어떨까요? 윌러 교수님의 제안이었어요. 모두들 찬성했습니다. 첫 번째 대회는 다음 해 서울에서 열기로 했죠. 김민재 교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각국 연구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공동 연구 주제들을 정했어요. 발해의 정치제도, 경제체계, 문화교류, 대외관계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메일이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원생인 마이클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발해 연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석사 논문 주제를 발해의 대일 외교로 정했거든요. 옥스퍼드에서도 박사과정 학생이 발해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르본에서는 아예 발해사 강의가 새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해 겨울 김민재 교수님이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는데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미국 학생들이 발해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발해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잊혀진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함께 이 보석을 닦아서 그 진가를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김민재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강연 후 리셉션에서 한 학생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처음에 발해 연구를 시작할 때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요. 그냥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 같기도 해요. 좋은 역사는 국경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1300년 전 대조영도 이런 별을 보며 꿈을 꿨을까요? 그의 꿈이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했어요. 챕터 5 발해의 재발견. 서울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 발해 학술대회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15개국에서 50여 명의 연구자들이 모였어요. 개회식 날 아침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발해가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는 순간이었거든요. 개회식에서 김민재 교수님이 환영사를 하실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1년 전만 해도 발해는 소수의 한국 학자들만 관심을 갖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글로벌한 주제가 되었어요.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민재 교수님이 수십 년 동안 혼자서 지켜온 발해사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틀 동안의 학회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러시아 이바노프 교수님의 발표였어요. 그분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연해주에서 새로 발견된 발해 유적을 분석한 결과 발해의 경제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바노프 교수님은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발견된 철기 제작 시설과 농업 기술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발해가 단순히 농업 국가가 아니라 고도의 수공업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이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 밀러 교수님의 발표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발해의 인구 이동 패턴을 보면 로마 제국 말기의 게르만족 이동과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훨씬 체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족 통합을 이뤄냈어요. 유럽사 관점에서 본 발해의 특성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발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였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듀부아 교수님은 발해의 외교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들을 보면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발해의 위상을 알 수 있어요. 발해는 자신을 당나라와 대등한 제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연구자들의 반응도 적극적이었어요. 도쿄 대학교의 사토 교수님이 흥미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고대사에서 발해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신라를 견제하는 동맹국이었고 문화적으로는 많은 교류가 있었죠. 이제 일본 교과서에서도 발해의 비중을 늘려야겠어요.
학회 이틀째 되는 날 정말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의 왕 교수님이 예상치 못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됐어요. 그동안 중국 학계에서는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 정권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니 발해는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중국 학자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정말 큰 변화였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왕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발해는 당나라와 조공 관계를 맺었지만 내정은 완전히 독립적이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학문적 진실 앞에서 기존의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학자의 모습을 본 거죠. 이런 게 진정한 학자 정신이구나 싶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우리는 공동 연구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발해, 잊혀진 동아시아 제국의 재발견으로 정했어요. 각국 연구자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집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총괄 편집을 맡게 되었어요. 정말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책이 발해 연구의 새로운 표준이 될 텐데 제대로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2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작업했습니다. 각국 연구자들과 수없이 화상회의를 하고 원고를 주고받으며 다듬었어요. 김민재 교수님은 특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밤낮 없이 조언해 주셨어요. 에밀리 교수님, 이 부분에서 발해의 문화적 독창성을 좀 더 강조하면 좋겠어요. 단순히 고구려나 당나라 문화의 모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세요. 드디어 책이 완성되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동시 출간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발해 관련 책은 처음이었어요. 출간 기념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가장 기뻤던 건 젊은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는데 한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한국사를 세계에 알리는 연구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한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논문 하나, 책 하나를 쓴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꿈과 영감을 준 거였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공동 연구서가 성공적으로 출간된 후 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발해가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해와 대조영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예일대학교 학과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에밀리, 발해에 대한 학부 강의를 개설해보는 게 어떨까? 학생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강의 제목을 잊혀진 제국 발해와 동아시아사로 정했죠. 첫 학기에 수강 신청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몰렸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의 눈빛이 정말 반짝였습니다. 대부분 발해에 대해 처음 듣는 학생들이었지만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1300년 전 동아시아의 당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강력한 제국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제가 첫 질문을 던지자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했습니다. 대조영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발해가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이뤘는지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니퍼라는 학생이었어요. 동아시아계 미국인이었는데 수업 후에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발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워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정체성과 자부심을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학기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중간고사 때 한 학생이 쓴 답안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조영은 단순히 나라를 세운 왕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진정한 리더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는 답안이었어요.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학생이 제대로 받아들인 거죠. 강의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발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학술 논문이나 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었거든요. 김민재 교수님께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에밀리 교수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혼자서는 힘들었거든요. 우리는 바로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발해의 유적지를 직접 촬영하고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담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조영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정말 힘들었어요. 예산도 부족했고 촬영팀도 구성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뜻밖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의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도 제작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였어요. 동모산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몇 년 만에 뵈는 건데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외국 교수님 또 오셨군요. 이번에는 무엇을 하러 오셨나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조영과 발해를 알리고 싶거든요. 그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카메라 앞에서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대조영을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조영은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던 분이었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1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전해지는 감동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제목은 대조영, 잊혀진 영웅의 귀환으로 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방영되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관련 글들이 쏟아졌어요. 대조영이라는 인물을 처음 알았는데 정말 감동적이야. 우리 역사에 이런 멋진 이야기가 있었다니.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목표했던 바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큐멘터리 방영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나라에서 번역 방영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독일, 프랑스, 러시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브라질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발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우리나라에서도 방영하고 싶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동아시아의 고대 역사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해 말, 저는 교육부에서 주는 우수 교육자상을 받았어요. 발해사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할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한 연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역사의 소중함을 전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김민재 교수님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에밀리 교수님 덕분에 발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이 이야기를 이어갈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제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곳에서만 연락이 왔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준 곳은 도쿄 대학교였어요. 일본 고대사 연구회에서 발해에 대한 특별 강연을 요청했거든요. 에밀리 교수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발해의 진짜 모습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사토 교수님의 정중한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도쿄에서의 첫 강연은 정말 떨렸지만 보람찼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저는 발해와 대조영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발해는 단순히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체계를 가진 강력한 나라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과 발해의 관계는 어땠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발해와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신라를 견제하는 동맹국이었고 문화적으로는 활발한 교류를 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왔어요. 베를린 대학교의 뮬러 교수님이 직접 초청해 주셨거든요. 에밀리 교수님, 유럽 학생들에게도 동아시아 고대사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베를린에서의 강연은 더욱 특별했어요. 유럽 학생들이 발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흥미로운 역사가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발해의 이야기는 국경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국계 캐나다인 학생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인인데도 발해에 대해 잘 몰랐어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요. 그 학생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에게도 발해의 역사가 정체성과 자부심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이런 강연들을 다니면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좀 더 체계적으로 발해를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민재 교수님께 제안드렸습니다. 교수님, 비공식적으로라도 발해 리서치 데이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각 대학에서 소규모로라도 발해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김민재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거창한 행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작은 모임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각국의 연구자들에게 연락해서 발해 리서치 데이를 제안했어요. 매년 대조영의 생일로 추정되는 날에 각자의 대학에서 소규모 컬로키엄을 열자는 거였죠.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도쿄 대학교, 베를린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는 물론이고 런던의 킹스 칼리지, 파리의 소르본까지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발해 리서치 데이가 열렸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보니 작지만 진지한 모임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특히 베를린에서 온 사진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학생들이 발해 지도를 보며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윌러 교수님이 메일로 소감을 보내주셨어요.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참여해요. 발해가 유럽사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킹스 칼리지의 브라운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발해의 다민족 통합 방식이 현대 유럽 통합과 비교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정말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가장 뭉클했던 건 파리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소르본 대학교의 한 프랑스 학생이 발해에 대한 레포트를 쓰고 싶다며 저에게 직접 메일을 보낸 거예요. 교수님의 연구 덕분에 발해라는 놀라운 주제를 알게 되었어요. 더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거창한 국제 행사나 공식적인 기념일이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작지만 진정성 있는 관심과 연구가 모이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해 말 각국에서 열린 발해 리서치 데이 결과를 정리한 소책자가 나왔어요. 각 대학의 토론 내용과 학생들의 감상문을 모은 거였죠.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글이 있었어요. 토론토 대학교의 한 학생이 쓴 감상문이었습니다. 발해와 대조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어요. 권력을 위한 리더십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리더십, 그것이 진짜 위대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발해와 대조영의 이야기가 이제 단순한 역사적 지식을 넘어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깨달음을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요. 김민재 교수님이 그날 밤 전화를 주셨어요. 에밀리 교수님 정말 뿌듯해요. 작은 모임들이지만 이런 진정성 있는 관심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거 아닐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화려한 무대보다는 이런 작지만 깊은 울림이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챕터 8 기억을 이어가는 방법. 발해 리서치 데이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후 저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와 경험을 정리해서 하나의 완성된 학술서로 남기는 것이었어요. 논문들은 각각의 주제를 다뤘지만 이제는 발해와 대조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담은 책이 필요했거든요. 김민재 교수님께 이 계획을 말씀드리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에밀리 교수님, 그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후속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책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고민이었어요. 여러 후보를 놓고 생각하다가 발해와 대조영 동아시아 고대사의 재조명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학술적으로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제목이었죠. 집필 과정은 정말 치밀했어요. 지난 몇 년간 축적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구학계의 시각에서 발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뒀어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중국이나 일본 측의 관점도 객관적으로 다뤄야 했거든요. 몇 번이나 원고를 뒤엎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어요. 김민재 교수님이 원고를 검토해 주시면서 정말 꼼꼼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발해의 독자성을 좀 더 강조하되 고구려 계승 의식과의 관계도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대조영의 리더십 분석이 정말 좋은데 당시 동아시아 정세와 연결해서 설명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조언들 덕분에 책이 훨씬 탄탄해졌어요. 1년 반의 집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하기로 했는데 편집자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 책은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 같습니다. 특히 서구 독자들에게 발해를 소개하는 최고의 입문서가 될 거예요. 책이 출간되자 학계의 반응이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이었습니다. 먼저 전문 학술지들에서 서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널 오브 아시안 스터디즈에서는 발해 연구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평가했고 하버드 아시아 쿼털리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의 모범이라고 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동아시아사 커리큘럼에 제 책을 참고 문헌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발해에 대해 처음 배우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대조영의 리더십 부분에서 많은 토론이 나와요. 시카고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왔고요. 동아시아 고대사 수업에서 발해 부분이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학술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육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교수님의 책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발해의 진짜 모습을 들려주고 싶은데 혹시 온라인으로라도 특별 수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민수라는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줌으로 진행된 수업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3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13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시작하자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특히 대조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이 정말 집중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대조영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대조영은 항상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요.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연구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자부심과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박민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아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동모산에서의 그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대조영의 이야기가 이제 한국의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주 후 그 중학생들 중 한 명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교수님, 저는 나중에 커서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요. 대조영 같은 멋진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발해와 대조영의 이야기는 제가 아니어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새로운 세대가 이 이야기를 받아서 더 멀리, 더 깊이 전해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김민재 교수님께 그 편지를 보여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에밀리 교수님, 이게 바로 진짜 성공이에요. 연구의 진정한 가치는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제 한 명의 연구자를 넘어서 후속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